안녕하십니까. 사단법인 물망초 이태훈 간사입니다. 2023년을 맞이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12월이 다가왔습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물망초 세미나는 분기별로 정기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겨울 날씨답지 않게 며칠째 푸근한 날씨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세미나는 2023년의 마지막으로 개최하는 세미나라 그런지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 인사드리며 제83차 물망초 인권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 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든 분들께서는 전부 일어나셔서 정면에 있는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애국가 지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1절만 부르겠습니다. 다음은 순국선열 그리고 어린 나이에 나라의 부름을 받고 전쟁터에 나가 포로로 잡혀 공산치하에서 조국을 그리다 뜻을 이루지 못하고 순직하신 국군 포로 자유를 향해 탈북 과정에서 유명을 달리하신 북한 동포들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모두 자리에 착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개회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개회사는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이며 물망초 인권연구소 소장을 맡고 계신 이재원 이사께서 하시겠습니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권연구소장 이재원 변호사입니다. 오늘 세미나는 저희 인권연구소하고
국군포로송환위원회가 같이 준비를 했는데요. 주제는 앞에 보시는 바와 같이 함경북도 탄광에서 만난 국군포로들이라는 제목으로 진행을 합니다. 바쁘실 텐데도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원래는 6.25 전쟁이 휴전이 된 지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렇지만 북한 공산 집단의 남침 위협은 여전하고 일반 국민들의 안보의식은 나아진 게 별로 없으며 종북 주사파들이 수십 년째 대놓고 반역질을 하며 활개치는 가운데 사선을 넘어 조국으로 돌아온 국군포로 어르신들은 아무런 존재감도 없이 외롭게 사시다가 80분 가운데 벌써 70분이 돌아가셔서 배상금 한 푼도 써보시지 못한 채 돌아가셨습니다. 휴전 당시 영유된 8만 3천여 명의 국군포로 중 지금까지 몇 분이나 살아계신지 알 수가 없고 정부는 이들을 모시고 올 생각이나 하고 있는지 참으로 답답하고 울적한 연말입니다. 나라를 위하여 전선에 나갔다가 불행히 포로가 된 분들을 끝까지 잊지 않고 귀환시켜야 한다는 명제는 단순한 인권적 요구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상의 함의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되는 까닭은 이 명제야말로 국가가 국민에게 애국심을 요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윤리적 기초일 뿐만 아니라 이 나라가 선진 문명국가로서 적의 침략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정상적인 정신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내외 가장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수단이 바로 이 명제이기 때문입니다. 휴전 이후 70년간 우리 정부는 국군포로를 송환하려는 노력을 거의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늦었지만 우리가 이 문제에서 작은 진척이라도 이루려고 한다면 보다 많은 국민들이 문제의 실상을 기억하고 낱낱이 기록하며 소리 높여 국군포로 여러분들의 고난과 희생을 말하고 끈질기게 송환을 요구해야 합니다. 오늘 발제를 맡으신 이상봉님의 전문가, 강춘여님, 이혜민님의 토론은 그간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국군포로 문제의 또 다른 실상과 의미를 생생하게 보여줌으로써 우리들 가슴 속에 국군포로 문제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새로운 각오를 심어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먼 길을 오셔서 발제를 해주시는 이상봉님, 토론에 나서주신 강춘여님, 이혜민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세미나 준비에 수고하신 물망초 직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세미나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세미나의 좌장은 정수환 물망초 국군포로 송환위원회 위원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발제자와 토론자분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래도 안 돼. 이쪽에 사람들이 있어서.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그 사단법인 물망초 83차 인권 세미나 사회를 맡은 사단법인 물망초 국군포로 송환위원장 정수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개회사에서도 우리 이지연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올해는 6.25 전쟁 정전협정 70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한반도의 포성이 멈추고 70년이 지났지만 지금까지 해결되지 못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속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될 문제가 국군 포로와 관련된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분들은 북한에 계시거나 또는 한국에 오셨다 하더라도 대부분이 다 90세를 넘긴 아주 고령으로서 남아있는 생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현재 북한에서 진행되고 있는 그분들에 대한 감시, 탄압, 차별, 억압 등은 그분들로 끝나지 않고 그분들의 가족, 그분들의 후손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국군 포로 문제는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도 진행되고 있는 문제이며 앞으로도 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지속될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잘 몰라서 갈기지나는 그게는 아주 경무가 그러니까 가고 보니까 터트만 있고 그 안쪽에 깊이가 2m 50, 열쇠가 3m 정도 되는 큰 무게를 파놨더라고요. 그 바닥에 한 10cm 되는 그 정말 목을 박아놨어요. 그 목을 박은 그 한장을 다그 부식돼가지고 야, 이건 뭐냐? 한번. 그 다음에 호기심 잡혀서 둘이서 나무에 올라갔어요. 한 사람은 참나무에 올라가고, 난 소나무에 올라가고. 보니까 한 300m 거리에서 그 큰 소나무를 메고 회색 옷을 입은 제인들이 그 자동차에 막 운반하더라고요. 그거 불과 한 200m 거리에서 보이더라고. 그러는 게 그 내 손대가 손 내려가자 그러더라고. 내가 보고 가자고 보니까 50m 앞에 망원 보초가 있는 거야. 인민군대. 그 사람이가 졸지 않았더라면 우리 사격받고 맞아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앉아서 보초 자동 소총 내고 그것도 좋더라고. 그게 보초가 한 200m 간격 하나씩 있대. 우리가 그 가운데 선 거야. 그래서 막 헐떡거리며 내려왔죠. 막 이 이야기는 내가 살 때 해령에 이런 그 무슨 전투범 수용소가 있었는데 2016년도에 그 폐쇄시켰습니다. 왜? 거기에 있던 20여 있던 그저 뭐 아워지 탄광, 온송 탄광, 고고속 탄광, 유선 탄광에서 그 잡아가지고 수용시킨 북한 포로나 반도부군자 나쁜 사람이라고 이름 지어가지고 이름 다 죽고 없으니까 없었어요. 2016년도에. 근데 생기긴 언제 사는 거야? 1957년도부터 생겼다 그래요. 수용소가. 근데 내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전쟁 끝나자마자 수용소라는 게 없었어요. 그때는 불과 200명부터 500명 정도의 자그마한 수용소가 있었지. 설마 그 국군 포로가 막 몇만 명씩이나 이렇게 내지 모르 김일성은 미처 그 대형 수용소 없는다 했어요. 그거 송건 인근 사실이 57년도, 52년도부터요. 그거 알아주신. 그때 잡히자마자 수용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용소가 준비 못했으니까 조선인민군대 군복을 입혀가지고 전투에 참가시키고, 그 다음에 전쟁 끝난 다음에 또 수용소가 없으니까 평양 복구건설, 제트물에 그 뒤청소를 시키고, 그 다음에 그 벽지에 깔려주고 그 사람들이 실제로 그 해수한 작업이라든가, 이런 준노동에 참가시키죠. 그 다음에 여기저기서, 제일 먼저 그 수용소가 된 개청, 전청 수용소가 개설되고, 그 다음에 여독 수용소가 되고, 그 다음에 해련 지방에 2개 있었어요. 온선 전치봉 수용소가 있고, 해련 전투봉 수용소가 있는데, 온선 전치봉 수용소는 1990년도에 벌써 없앴어요. 세계 여론이가 너무, 또, 요란하게 뜨더니까. 그리고 까보니까 온송 해령이 어떤 사람인가? 절반 이상 군포로야.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나이도 다 죽고 하니까 필요 없게 됐으니까 폐쇄해버렸어. 내가,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내가 탄광에서 일할 적에, 19살 때 너무 배고파서 내가 자진해서 탄광에 캔내에 들어갔어요. 그때는 한창 그 사춘기에 막 그 배고플 시절이니까 탄광에 들어가면 배고 하루에 900g 준다. 그 다음에 캔내 입경 합의진 또 200g 그 고깃국에다가 4개가 더 보낸다니까
그게만 내 데는 큰 고민거리를 해결하는 길이 그거밖에 없었어. 어쨌든 하루 종일 배고파 죽이는 거야. 북한이 식량 부족이라는 게 그 당시부터 시작된 거예요. 1990년대는 아니야. 우리가 갔을 때부터 식량 부족해서 가수강 시계를 팔고 미신을 팔고 자전거를 팔고 그래 살았어요. 그러니까 만성적인 식량 부족인 나라가 북한이야. 그리고 내가 66년도에 들어가서 1년 동안 1중대 2소대 2분대에서 일했는데 이 분대장이가 이삼범이라는 사람이었는데 내 분대장이었어요. 근데 이상하게도 그 경상도 말씨 쓰니까 한 1년 동안 근데 신경 안 썼어요. 왜? 전국 각지에서 나쁘다는 놈 다 그 몰아가지고 그 탄광 그 굴 안에 집어넣은 거는 그거는 뭐 3,800명이 조국방을 중에서 90%가 다 나쁜 놈이니까 난 그래서 그 신경 안 썼어요. 근데 1년 후에 그 모욕당에서 그 개성에서 또 주관된 오면서 올라옵니다. 가족이 돼서 저 괴력은 문대장 때문에 오늘 저 뭐야 그 욕 먹어서 막 그 내려야 간다고 불만 부리더라고. 근데 괴력은 그 저 뭐야 그 포르베라긴 또 뭐냐 하니까 아 너 몰라? 전쟁 시기에 우리 인민군대 포로된 한국 국군이라고 그러더라고. 아 그때 내가 처음 알았어요. 북한에 가서 7년 만에 국군 포로가 우리 정탐구에 있다는 그때 알았어요. 이상분.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내가 간다고 하겠는데 그거 먹고 그럼 알게 된 본점이고 뭐고. 그래서 둘이 만나서 어쨌든 내가 알고 지낸 4명의 포로들 특징이 뭔가 곁에 사람을 붙이잖아요. 누구도 믿지 못하는 거야. 근데 나는 안 그렇거든. 나는 양심이 깼다니까 자꾸 그 친구가 되고 싶고 동생이 되고 싶어서 아 형님 달아대니까 막 기센하는 거야. 왜? 자기 그때 오는 놈은 다 밀고 자고 자기를 내담하고 밀고 하고 감시하는 그런 선입견이 많이 지배했더라고. 초대인사니까. 그래서 내가 나 그렇게 이상한 사람 아니라고. 나도 이러고 온 사람이니까 같이 고생하지 않나. 우리 부모도 한국 사람이니까 하는 거지. 난 그 당신들이 그거를 내담하고 내 보고하고 그런 사람 아니라 그거 믿어달라 하니까 아 그건 알만하다고. 그러나 당신도 나를 믿지 말고 나도 당신 믿지 않겠다. 이게 제일 안전한 관계라고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술 한 잔 먹으니까 현금을 틀어놓더라고. 야 너무 한 가지 물어보겠는데 그러니까 내보다 16살 이상이야. 그 현님이라도 현님을 하지 말라. 내보다 낮은 놈이 세상에 없고 내보다 못난 놈이 세상에 없으니까 북한에서 그저 도무도무하면 제일 그 마음이 편안한 거야. 그래서 내가 현님이란 말을 안 하고 그저 박도무, 리도무 이렇게 불렀어요. 근데 그 이삼범 씨는 어떨 적에는 내가 앞에 그럴 거면 연동무 어디 가노 그러더라고. 내가 그러니까 경상도 말 이삼범 씨야. 체격 좋고 목이 우릉우릉하고 내보고 데는 어쨌든 그 여기 곁에 있는 연자님이 키만큼 해요. 근데 여기 턱 수염이겠고 그 사람이가 그랬어요. 그래서 이야기 술 마시면서 이야기하는데 내가 왜 당신을 그렇게 경계하는가? 우리는 제리표하고 또 달라. 어디 다르냐? 4가지 철칙이 있다. 이상가족을 절대 만나겠다. 이상가족 신전도 하지 말라. 그 다음에
국군포로 3명 이상 모이지 마라. 또 하나 국군포를 하지 말고 남조선 패를 군대라 해라. 대한민국이라 하지 말고 남조선 패를 하라. 이렇게 뭐 5가지 뭐 조항이 있더라고. 아, 그렇구나. 그 다음부터 나는 그 사람들에서 캐고 묻지 않고, 아, 그러면 마음 편하게 난 원래 이번에도 노래를 좋아했을 거야. 노래 불러야 뭐 어떤 분들은 눈물 주던 도망강. 왜? 도망강 옆에서 돼지를 잡아먹고 체육경 끝난 다음에 그 순대도 해먹고 그 다음에 그 돼지간도 삶아먹고 했으니까 그 주영수라든가 마팔량에 또 군계에서 그렇게 체육경기 있었어요. 나는 말하고 싶은 거는 제일 기억이 남는 게 한결같이 애국가를 부르는 거야. 언제나 가슴속으로 품고 있는 애국가야. 동해안과 백두산에 마르고 닿도록. 그 가사는 같은데 2002년도 월드컵 국경연수가 그 건너편 중국 쪽에 그 큰 안테나 있으니까 그림처럼 나타나요. 한국에서 경기하는 거. 그래서 기립해가지고 시작할 때 보니까 가사는 많은데 거기 전혀 다르더라고. 그래서 내가 또 난 그걸 단 것이 많으니까 하니까 옛날에 스코틀랜드 민요 일본말로 호타르노 히카리라고 그랬는데 일본 재학생들이 졸업생을 보고 잘 가라고 그 이별의 노래에다가 딴딴딴딴딴딴따라라라라라 그거를 애국가에 가사에 실었더라고. 나중에 내가 공부해보고 한익대 시가 곡으로 만들었다고. 안익대 내 기억 속에 이런 그 사람이 외국에서 막 이름 난 사람이더라고. 그러나 가사는 똑같더라고. 바뀌었구나. 그래서 내가 포로 현님들 말했거든. 그 가사는 또 거기 다르다. 아니 그럴 수가 없겠는데 그러더라고. 그거 할 수 없죠. 나는 말하고 싶은 게 한 가지 있는데, 내만 보면 한결같이 모든 사람, 너무 우리나라가 언제 통일이 될까요? 글쎄요, 언제 될까요? 그러니까 주영수 씨가 그는 국군포로인데 지금 꼬라지 보니까 뭐 될 것 같지도 않고 우리가 언제 고향 갈 거예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김일성 계속 남침 전쟁 준비를 하고 있고 언제 통일되냐? 통일되자면 어느 한쪽에 양보해야 평화 통일되는데 한국도 양보할 수 없고 북한도 자기 정치 시스템을 양보할 수 없고 이거는 통일될 수 없다. 판가리 다시 해야 된다. 그게 없다. 네, 그랬어요. 그런 소리 지금 그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발음을 심각히 들어가면 나는 정말 직설적으로 말하는 성격인데 그 사람들은 대신에 그거 피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에 와서 생각납니다. 그래서 내가 2006년도에 탈북했어요. 2007년도에 일본은. 그 전에까지만 해도 그분들이 살아 계셨어요. 내가 51년 되고 그 형님들이 70대 초반이었어요. 그때 2000년 6월 25일 김대중 대통령 왔다고 그러고 대단히 기대 걸었어요. 그분들이 4명이. 근데 그냥 그저 거금이 돈만 주고 나는 그때 실망한 그분들이 얼굴 내가 눈앞에 쏟아합니다.
두 달 후에 김대중이 돌아간 다음에 두 달 후에 다시 만났는데 글쎄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포로됐다고 버리는가 봐 하고 실망하더라고. 나는 야 이게 대한민국 대통령 기준에 인간이 아니라 어떻게 김정일하고 모두 맞닥뜨려서 첫째로 풀어야 될 기가 이 인간이 포로 문제, 인권 문제 아닌가? 무슨 평양 선언하면서 그 선언문 딱 읽어보니까 구분포를 제 그때도 없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가장 그 낙심한 상태로 뭐 고개만 들고지. 아, 우리가 포로가 됐다고 대한민국에서 우리를 버리는가 봐요. 아, 그럴 수 없다고. 이제 또 뭐 기회가 오겠죠. 하는데 나는 그거 도저히 여기서 왜 김대중 대대로 왔다가 노무현 대대로 이재명 대대로 이재명 그건 완전 사람 새끼 아니야. 내 보건대는. 여기는 이재명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겠는지 모르겠지만 난 말합니다. 그 사람은 완전 북조선 간첩이야. 그런데 이건 내가 이 말을 하자고 한 게 아니라 왜 아직까지 대한민국에서 국군포로 소환해달라 하는 목소리가 왜 없냐. 지금 어제도 밤에 나가보니까 그 무슨 프랑가 그게 걸어놨어. 보니까 좀 이스라엘을 무기를 대주고 그 하마스를 뭐 인민들 학살하는 윤 대통령을 막 폐지하라고 이런 거 그러네. 근데 경찰 옆에 있는 가만히 있더라고. 내 위해서 이것이 바로 자유민주주의 국가구나.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있으니까. 그러나 나는 가고 그 생각하면 지금 내 생각 그래요. 윤 대통령 시대에 이거 통일을 해야 되겠다. 다음에 또 어떤 놈이 나올지 알게 뭐냐. 그리고 앞으로 북한이 해방되고 전지공선사가 해체되고 그 완전히 한국의 같은 자유민주주의 그 주도하에 경제에서 시장 경제가 지배하고 정치에서 자유민주주의가 지배하고 인권을 법적으로 보호해주는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어요. 북한이 그 전투용 지어서 난 지금 그 자리를 알고 있거든. 그래서 내가 포프라 나무요 아카시아 나무 심고 왔어. 그 제인들이 저 죽으면 그 묘제 딱 편지를 만들고. 그래서 내가 그때가 살았겠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북한 그 전투용 수용소 안면 높은 전투용 수용소를 하루밖에 해제하고 국군포로를 구원하자. 그래서 전투용 수용소는 가고 독일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처럼 세계 유산은 남을 때까지 저는 물만초 그 단체와 함께 힘을 합쳐 싸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이상봉님 증언해 주셨는데요. 여기 보면은 이승식, 그다음에 이상범, 주용수, 박펠로 이런 분도 있잖아요. 이 중에서 혹시 특별히 기억나시거나 또 그분들에 대해서 증언을 더 해주실 부분이 있으면 증언을 좀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니까 지금 사실 그동안에는 저희들이요 국군포로 어르신들로부터 직접 증언을 들었고 또 국군포로 어르신들의 가족들의 증언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 가족들이 본 부분은 가정 내에서 일부분을 보셨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보다 더 객관적으로 제1부포로서
북송선을 타고 북한에 생활하면서 국군포로 어르신들이랑 같이 탄광에서 일을 하면서 보셨던 우리 그 이상봉님의 그 증언이 굉장히 그 객관적이고 의미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아마 이런 증언은 처음 지금 우리나라에서 처음 믿는 거로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주 좀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그래요? 예, 나 지금 머릿속에 예. 야 내가 빨리 끝내야 다음 사람이 괜찮습니다. 뭐 긴박감이야. 예, 시간이 있으신데 내가 이순신 그 현님이가 가족 다섯 천살 된 이야기를 좀 하고 네, 그 얘기서부터 시작해서 몇 분들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내가 이순신 현님을 알게 된 거는 67년도에 갯내에서 알게 됐어요. 그래서 나이가 제당 1준대, 2소대, 2분대 있었는데 그 사람은 2준대, 2소대에서 일했댔어요. 그러니까 단가이란 거는 집을 매로 이 작업 차이가 여기에 저게 갈라져 있거든. 그런데 언제 만났는가? 새카맣게 돼가지고 야 얼굴이 실수야 느낀지 알아요. 왜? 단강 갯내라는 건 어떤지 알아요? 1800m 체에 들어가면 완전히 그 온도가 34도, 그도 낮은데 34도야. 높으면 38도까지 올라가. 남자들은 반스만 입고 이래. 그러면 온몸에 그 탄가루 새카매 땀이 나오니까. 그 다음에 그 뱀목 그 동발이 할까는데 이게 내가 전발이 문화니까 나 이거 정말 이 단광 용어로 쓰면 여러분들 이해하시겠는지 모르겠지만 2m 간격을 그렇게 세워요 동발을. 그런데 나무가 부족할 때는 한 10m 갖고 동발이 없어요. 그래서 그 내 친구도 납반 들어줘서 일본에서 온 내 친구인데 그 보니까 평파적장 몸 두께가 요만밖에 안 돼. 그런데 사람 죽은데 이 개프람프 이 불빛이만 비치더라고. 근데 사람들이 달라붙어가 지렛대로 이가 살이 났어. 막 그래서 이산시 저 선식 현미하고 모욕탕에서 같이 만나게 된 거야. 그래서 이게 말하는데 되게 옆에 사람도 그래. 저 귀국달의 괴뢰구이라고. 그 사람들 대체로 한국 남자들 키가 크더라. 그리고 유영수 씨하고 반팔레아 씨는 내보다 키가 작았어요. 야름하고. 근데 이순신 특별히 키가 크고 목소리가 크고 머리가 크고. 그런데 그 사람도 하다가 북한에서 그래요. 아무리 국군포를 하도 45살 지나면 힘이 빠지니까 생산 능력이 오르지 않으니까 표정을 뿌려. 괜히 밖으로 내버립니다. 왜? 그거는 나이 들어서 할 일 아니에요. 여러분들 상상도 못 할 거야. 이런 돈발나무로 한 150m 뒤질 끌고 가고 또 나르고 또 나르고 그거는 나이 든 사람 못합니다. 그래서 그 현님이가 그 나이가 드니까 70도 중엽에 우리 단강 고문직장에 와서 머리가 대단전 내가 자식을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 야간 기능군 고등학교에 졸업해가지고 국가자격증 땄어요. 그래서 그 좀 레자 빛으로 이렇게 30mm 철판 그 자르는 그런 걸 만들어가지고 대호평 받았어요. 그 사람이. 그런데 하루는 내가 91년도가 90년도 딱히 년도 기억이 없는데 이미 그 사람이가 졸업할 나이가 돼서 환갑돼서 북한도 환갑되면 전면 퇴직시켰어. 그 사람 봤던 105, 그 당시 노인가 150원이었어요. 최고가. 낮은 거는 100원이고. 그러니까 집에서 놀게끔 됐어요.
근데 하루는 나 또 그때 일했댔어요. 그때 그 당강 고무직장에서 선방으로 일했댔으니까, 내 그 사람하고 그 장애공 하는 그 기회 소개하는 무서움을 내가 많이 깎아주거든. 그래서 많이 친하게 됐어. 이들 한 번씩만 하니까. 무서움 가지라고 이런 거 깎아달라도 도면 주고, 이런 과정에서 가까이 지냈어요. 근데 그 과정 내가 생략하게 합시다. 하루는 내가 출근하니까 당간 정문 게시판에 광고문이라 써놓고 민족반일자 이순신 가족을 인민재판을 할 때 대하여, 그러니까 이순신 가족이라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난 이순신 가족을 내하고 잘 알아요. 왜? 이순신이 아내 김순옥이가 우리 딸 담임 선생이었으니까 석 달 한 번, 넉 달 한 번, 한 분기에 한 번씩 자식들이 그 선족 문제, 그 다음에 학교 출구 문제에 대해서 호박문 하거든, 담임 선생. 그때 그 선생 우리 집에 와서, 그러니까 그 남편 부근 보면 절대 남자 가면 안 된다. 어떤 거 뭐라고 하면, 그래서 자기 그가 어떻게 시집 와서 개성에 살다가 일제 시기에 개성에서 천진에 있는 그 작은 엄마한테 양딸로 갔다가 그 다음에 전쟁 시작 몇 달 전에 2월 달에 그 학교 다니기 시작했더라고. 그 전쟁 사범학교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사람은 전쟁이 일어나기 5개월 전에 전쟁에서 그 양딸로 작은 엄마한테 갔으니까 월남자 가족에 속하지 않는 거야. 그래도 친척이 다 월남했으니까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은 그런 중간 패치이 되고 말았어. 그래서 우리 그 성분 나쁜 그 소위 나쁜 놈들이 뒷담화 모임 그 탄광에 배치받았어. 탄광 중학교 역사교원을 배치받았어. 그때 우리 딸과 그러니까 우리 집에도 두세 번 왔댔어요. 그래서 그 집에 이순식 아내 이름, 이순식 아들 이름, 딸 이름, 아들은 은대고 딸은 인순이, 둘째 딸은 혜순이. 내 그렇게 기억하고 있어요. 근데 둘이 다 키다가 ABM 닮아서 허여 멀쑥하고 때깔도 좋고 잘생겼어요. 그런데 이게 촌살이란 거야. 인민재판도 두 개 있어요. 하나는 뭔가 강간문화회관에서 인민재판을 한다 하기는 그거는 교화소로 가기 위한 그 혐의를 선고하기 위한 그런 거. 그러니까 강간문화회관에서 인민재판을 한다는 것만 죽는 사람 없어요. 10년, 15년 징역이야. 그거 해령에 있는 정거리 교화소 그래. 그런데 장소가 어딘가? 수십 년 고정된 보청 개울가라 이렇게 는 자 이게 죽었거나 속이 들거나 그렇게 열심히 살던 이순식이가 그렇게 자식을 위해서 자기 사람 구실이 받기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뭐 공부를 많이 하고 자기공헌하고 새로운 기기를 만들어 가는데 한국에 있는 그 아내 쪽에서 그렇게 연락 왔는지 그 이순식 남편 쪽에서 그랬는데 어쨌든 중국 보러 가는데 그 3년 동안 찾고 다니다가 여순탄 거 이순식 있다면 알아찬 게 그래서 중국에 데려갔어. 그래 3년 동안 찾더나니까 중국 쪽 부로가가 마약 장사를 하다가 중국 공안에 체포됐어. 야 이거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 완전 그 일만 타진되고 말한 거야 중국 가서. 그래서 그 조선 쪽에 그 부로가하고 그 이순식 가족 5명이고 그 안내자 부로가는 무기징이었고
재판관의 그 마지막 선고는 뭐냐? 5명을 현장에서 청살한다. 자, 이 세상에 그 사람들이 뭐 잘못된 게 있나? 한국이나 일본 같다. 그게 무슨 아무 죄도 아니에요. 그거를 민족반역자라는 그 재명을 더 씌워가지고 청살하는데 말뚝 세워놓고 가슴, 허리, 무릎에 꽁꽁 묶으라고 10명이가 앞으로가 구령과 맞춰서 민족반역자 이순신 가족에 대해서 단발로 싹 따라라 막 콩봉 떠신다. 그러니까 5명이가 10명의 군대가 썼으니까 내가 계산해 보니까 한 병사가 6발 쏘는 거야. 그러니까 한 사람 앞에 둘이니까 이 6발 한 사람 앞에 12발 총알을 안긴 거야. 이런 기적 같은 만행가 지금도 집에 있는 게 저 김정일 족속이야. 이거 천천 못해, 연사 못해. 뭐가 잘못돼서 그 아까운 인재들이 내 고막 코앞에서 그렇게 그것도 끌려 나온 거 보니까 너무 처참해. 이 제발 끌어 나온 사람 없고 양쪽에 겨드랑이 끼고 지지 끌려다 반정을 만들어놨어. 저항 못하게. 그리고 이전에 안전부나 보육원에서 그 일하던 사람 많은데 저런 거는 끌고 올지고 있네. 무슨 주사를 놓는데요. 그 사람이 그 막 몽롱한 상태로 그렇게 난 그 주사 이름 모르겠는데 주사를 놓고 그다음 도대리 패가지고 만지고만 놓고 사람만 현재만 세워놓는 거야. 그러니까 그 총살 맞는 사람들 아무 주사도 없이 그 시민들은 몸을 막히더라고. 그러니까 나중에 그 들어보니까 그런 말도 하더라고요. 근데 옷을 어떤 입는가? 속옷을 입혀요. 이런 옷이 아니고. 그러니까 코앞에 총 쏘니까 수십 발을. 그 피가 피지 않게 송돈복을 입히는 거야.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살인 전문가들이 할 짓이 그래요. 나는 북한에서 수십 번씩 그 총살도 보고 교선도 봤지만 제일 내가 인사해 남고 추억에 남는 게 구금포로 가족인 5명의 그 이순신 가족입니다. 그래서 이거 나는 온 한국 땅인가 하고 전쟁에 나갔다가 영광 싸우다가 포로된 이런 사람들 구하기간 한글 같은 목소리가 더 요란하게 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여러분 잘 들으셨죠? 우리 이승식 국군포로 이분은 이제 증언하신 바와 같이 굉장히 머리도 우수하시고 또 목소리도 우렁차고 자녀들 교육에 굉장히 많이 그 관심을 갖고 신경 썼던 분인데 남한에 있는 가족과 연계돼서 북한을 탈출하게 탈북했다가 그 브로커가 그 일을 도와줘서 브로커가 마약에 손을 댔다가 중국 공안에 체포되면서 같이 우리 체포돼서 다시 북한으로 강제 북송돼서 그 보울천이라는 그 곳에서 공개 총살을 당했다고 이렇게 증언하셨는데요. 여기 사진도 있어요. 네, 직접 그 눈으로 보신 사항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그 좀 부족한 부분들은 여기 그 우리 이상봉님의 증언이 여기 실려 있기 때문에 더 자세히 읽어보시길 바라고요. 이어서 우리 강춘년님, 네, 북한에서 계실 때 우리 구급포로들을 직접 만나셨던 강춘년님의 증언을 듣고 맨 마지막에는 우리 여러분들 궁금하신 사항들을 다시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까지 가질 테니까 여러분 들으면서
궁금하신 분들 이렇게 부분들은 메모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우리 강춘여 우리 우리 토론자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춘여입니다. 저는 토론에 앞서서 이 힘들고 어려운 이 사업이나 활동을 정말 장시간 동안 길게 해오신 이제 밀망초 박성문 이사장님과 우리 함께 하시는 분들께 경의를 드리면서 오늘 이 영광의 자리에 불러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유인물에 다 나왔겠지만은 사실 고향은 평양인데 이제 추방돼서 경원 한강 지역에 가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방 목적은 저희 어머니가 이남분이었어요. 그래서 6.25 때 이제 성심여고를 다니다가 그러다가 이제 인민군의 납북 선전에 몰려가지고 어떻게 몰렸냐면 북한 가면 대학 공부 무료로 할 수 있다 이런 유혹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정말 집 식구들 종갓집 최장녀 7대 장녀였는데 할머니 할아버지 다 집에다가 알리지도 않고 도망치다시피 해서 갔는데 이제 50여 년이라는 기나긴 세월 동안 이제 이 국군 포로님들 못지않게 이런 고용살이를 하다가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갔는데 대학을 안 보내주고 계속 인민군에서 제대를 안 시켜서 정말 진짜 투쟁하다시피 해가지고 어렵게 대학을 갔습니다. 그래서 대학을 자신이 원하는 의대 공부를 하고 의사가 되었으나 그 뒤에 이제 저희 어머니 삼촌이 그때 당시 서울 운동장에서 유명한 권투 선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권투 선수다 나니까 인민군이 6.25 때 내려와가지고 납치해 갔다고 합니다. 납치해 가다 나니까 그 아래 5째, 6째가 계속 감시 받으니까 나 그럼 형 따라가겠다 해가지고 둘 분도 역시 이제 전쟁 때 없어진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넷째 권투 선수를 납치해간 권투 선수를 대남 연락소에다가 영입해가지고 이 대남 그런 공작단으로 이남을 재집 다니듯이 이렇게 다녔다고 한다. 그러다가 이제 우두머리가 변절하는 바람에 이분 역시 이제 숙청을 당하게 됩니다. 숙청 당하고 나니까 그 아래 5째, 6째가 영문도 모르게 다 숙청을 당합니다. 그러고 나서 저희 어머니가 조카라고 어느 날 진짜 좀 추방 명령을 받고 이제 경원 탄강 지역에 추방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무남동묘에 따라서 저희 어머니하고 저하고 이제 둘이 우지가지 없이 정말 이 유인물에도 있다시피 이 나라의 제일 최북단 경원 탄강 지역에 이제 추방 가게 됩니다. 그래서 가서 제가 평양에서 정말 입안만 먹기 싫어서 투정하면서 먹다가 탄강 지역에 가서 강낭밥이니까 제가 이제 밥을 먹지 않으니까 저희 어머니가 자진해서 탄강에 들어가게 됩니다. 왜? 탄강에 들어가면 무상탄이 2톤, 연에 2톤이 공급되고 일단 100미 800이 채탄공한테 100미 800이고 불진공은 100미 900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내 하나밖에 없는 딸을 입학면 먹이기 위해서 탄강에 들어가겠다 해서 탄강에 자원 하게 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탄강에서는 한편 인력난에 시달리던데 여자 인력이든 뭐든 무조건 오너라 이렇게 해서 이제 탄강에 들어가고 보니까 정말 남조선에 다시 간 기분이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가 요거 때니까 이제 서울말씨가 바뀌지 않았는데 들어가니까 경상도 그다음에 전라도 충청도 그야말로 진짜 독특한 칼라의 이 사투리 쓰는 이런 국군포로들이 국경 안에 다 포진돼 있어가지고 너는 어떻게 여기 들어왔냐 이런 식으로 정말 동정의 눈빛으로
탄 한 삽이라도 뭐 더 떠주고 이렇게 하면서 국군 포로들하고의 그 생사 고락을 같이 했던 것입니다. 저는 또 한편 그 자녀들하고 같은 학급에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이제 애때 이제 그 많이 저는 평양에서 추방 가가지고 양치하면 놀림도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 수업 시간에 공부할 때도 제가 아는 거 말해도 양치가 말하지만 평양에서 쫓겨와가지고 이런 수모를 받으면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어느 날 잡담하는 시간에 내 고향은 어디다 내 고향은 어디다 이런 말을 하는 도중에 한 애가 이제 내 고향은 내 목걸이다 이런 말이 나가지고 폭소를 터뜨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 목걸이 뭐냐 하니까 43호들이 저 살던 데 있어 이런 말을 해서 내 목걸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인물에 있지만은 여기다 지금 크게 좀 인쇄해 왔는데 저희가 살던 마을이 이렇게 지금 다 일자형으로 됐어요. 일자형 그 1동 10세대 7세대 이렇게 됐는데 여기 이제 이 네모골 마을만 딱 네모골로 돼 있어요. 네모로 이제 바깥에 나가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1동 10세대 10세대 이렇게 해가지고 세대지만 그때는 그 칸이죠. 일명 이제 국군포로 수용 시설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40호 간방으로서 국군포로들을 여기다가 수용해서 관리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 출구가 딱 하나 되고 이렇게 수용돼가지고 국군포로들을 관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 이제 차츰 평양일도 잘 적응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생활도 시키게 했는데 그 가정을 묻게 했는데 다 가정을 묻은 그 가족들을 보면 여자들이 다 재가자리나 그리고 또한 불구나 이런 그 문제 있는 여자들과 다 이제 그 가정을 있게 하고 이렇게 하는 군포로들의 그 생활을 또 이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학국에만 해도 뭐 강춘실이 그다음에 장정숙이 그다음에 민순복이 임재숙이 이렇게 4명이나 이제 그 군포로 자녀가 있었거든요. 근데 얘네는 공부부터 안 해요. 왜? 자기네가 대학을 못 간다고 하니까 공부부터 안 하고 그래서 가만히 앉아서 앉으라면 앉고 서라면 서고 그래서 이거만 하고 단 걔네 집에 학교 가자고 저 찾으러 가면 그저 그야말로 백미밥을 이렇게 건져지게 사발에다 떠놓고 먹는 그 즐거움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속에서 이제 국군포로 마을에서 제가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이분들은 대학이나 이민군대에 가는 거는 정말 천국 생활이나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고 이분들은 꿈조차 꾸지 않고 그 자녀들이 이렇게 생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네 군토 태비아바이라는 별명이 있었는데 이분 역시 국군포로였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다 연녀에서 퇴직해가지고 탄광에 다니지 않았는데 이제 자식들이 이제 출가 가서 사는 자식들 집마다 계속 군토를 날랐어요. 왜? 자식들이 자기 때문에 아무것도 군대도 못 가고 대학도 못 가고 하니까 그 토바티라도 자기가 잘 바꿔줘서 얘네 먹고 사는 문제라도 해결해 주는 거밖에 내가 할 일이 없다. 하루 종일 퇴비를 날랐어요. 이분은 딸네 집, 아들네 집 그렇게 하면서 얘네 자녀들 밭을 바꿔서 이 농식물을 보상해주는 이런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있었을 때 보면 90년대 초에 탄광에서 이제 갱붕괴 사고가 났는데 그때 한 명이 이제 저희 학급의 임재숙이 아버지가 갇혔어요. 갇혀가지고 이틀 만에 이제 이 구조대가 이제 타가지고 했는데 그때 분당 책임비서가 여기다가 설탕을 2kg 내려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설탕을 2kg 넣고 그렇게 온 집안 식구 모여 넣고 울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김일성 원수님 고맙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울었다고 그래가지고 그때 대단히 그 선전을 많이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거기서도 저는 이제 남한 출신이다 보니까 이 북한 포럼 못지않게 많이 이제 지장을 받으며 생활했는데 한국학교 가는 거 역시 솔직히 말해서 저 그쪽에서도 약사를 했지만은 약대 가는 거 역시 정말 어렵게 갔습니다. 그래서 사회생활 한 3년을 하다가 정말 저희 어머니가 너무 진짜 그 이악하게 달라붙어서 나 통일이 되면 내 공부하려고 왔다가 딸 하나밖에 없는 딸 공부 못 시켜서 내가 우리 부모님 앞에 나타나겠냐 쟤를 공부시켜야 된다 하고 거의 농성하다시피 해가지고 겨우 이제 티어를 받아가지고 그 시험을 가서 쳤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쳤는데 그때 당시는 입시 비리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그 자리에서 그 다음날 시험 발표를 해서 내려보냈어요. 그래서 발표했는데 제가 합격된 걸 알고 이제 내려왔는데 실제 8월 15일까지 다 그 합격 통지서를 다 받아가지고 자기 학교에 가는데 저만은 안 왔던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러지 하다가 저희 어머니가 이상한 생각이 들었는지 더 교육 멋있게 가는 거예요. 근데 그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가다가 이제 수해 때문에 이제 기차 설교가 끊어지고서 그래가지고 이제 그 기차에 탔던 분들 다 내려서 뭐 걸어가든지 어찌든 못 간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산길로 이제 걸어가는데 걸어가다가 이제 그 더둑한데 이게 그 서지품이 다 더둑 마치다 나니까 빈털터리가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또 가던 길 멈추지 말아야 된다 해가지고 물 한 모금을 좀 먹으면서 겨우 이제 그 더 교육국 문 손잡이를 잡고 쓰러지는데 왜 그러냐고 자처지종 물으니까 내가 이래서 이만저만이 왔다 이게 무슨 야로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다 알아보니까 군에서 이 사람을 제도부는 당원하고 바꿔달라 이런 의견이 왔기 때문에 자기네가 바꿨다 해서 잘못했다 이렇게 해서 도에 가서 개별적으로 그 입학 통지서를 다시 받아와가지고 정말 어렵게 제가 약대를 다시 들어갔거든요.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해서 이제 약사가 되었는데 적하면 이제 그 의료인들 비상서식이다 해가지고 자다가도 갔는데 어디로 갔냐면 뭐 군병원, 보건원탄광병원 이런 데 갔거든요. 가면 뭐냐면 피부이식 수술을 했어요. 이 탄광들의 이제 그 일산화탄소 폭발 사고가 여러 번 났거든요. 그러면 이 일산화탄소 중독 폭발되면 이 피부가 다 화상하자 피부가 다 녹아내리거든요. 이 피부를 이런데 이제 이식해서 이제 붙여놓는 이런 수술하는데 사실 그래서 이 허벅지 뭐 이거 저는 성한 데가 없으니까 피부 이식 수술하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속에서 뭐 사상자도 많이 났고 이런 속에서 국군포로 분들이 거의나 이제 이런데 제일 그 비용 인물이 됐을 것이다 이런 유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돌아가서 또 내목골에서 그 수용했던 이 국군포로들을 이게 얻어들은 풍월이하면 보건원 탄강, 영북 탄강, 아우지 탄강, 뭐 상하 탄강 이런 데로 다 차출되고 가만 보니까 이 포로분들이 처음에 이제 다 그 옥류시키고 이렇게 하니까 여기서 이제 어떤 반발 세력, 부정 어떤 이런 불만 세력 이런 분들이 많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이제 와일드한 조금 좀 부세찬 이런 인물들은 거기나 이제 큰 탄강, 너네 말 안 듣지 하면서 아우지 탄강, 보건원 탄강 이런 데다 차출시키고 저희 옆 병원 탄강에 남은 분들은 지극히 정말 마일드한 착한 순종적인 거의 이런 분들이 남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내에 오신 분만 해도 저희 고장에서 한 6명이 되는데 한 분은 지금 돌아가시고 그래서 5분이 지금 현재까지 계셔가지고 그래서 한 분이 제가 거의 10년 됐는가요? 물망소 간사 했을 때 저보고 찾아와가지고 우지가지 없는 불쌍한 사람이 있는데 거기서 돌아갔는데 자기가 그 묘를 안다는 거예요. 그 묘를 어떻게 하면 파봐야 되겠는데 어떻게 할까? 저보고 토익하면서 이제 그랬던 적도 있었는데 그분들
분들이 그래도 다행히도 여기 이 대한민국 땅에 오셔가지고 어떤 자기의 그런 그 고향에서 향수를 느끼면서 사는 데 대해서 정말 안도감을 같이 하기도 하였습니다. 근데 저는 보면 제가 이제 본의 아니게 그 김성태 어르신하고 하나원 동기였습니다. 그래서 김성태 어르신이 이제 돌아가신 지 이제 20일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한편 그 김성태 어르신이 진짜 조용하시고 한데 그 하나원 동기 때도 저한테 많이 이제 그 자신이 그런 지난 기간 생활에 대한 걸 많이 말씀하셔서 저하고 이제 의사소통이 잘 됐던 이런 분이었는데 지금 이제 돌이켜 보니까 왜 김성태 어르신 분 이런 분들은 정말 국가적 차원에서 보면 정말 저희 같은 탈북자 일반 탈북자들하고 하나원에 같이 수용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한국에서 보면 북한의 고위급 고위급 그 간부들에 대해서는 어떤 안가에서 허가의 그런 조사를 진행해요. 근데 왜 그러면 이 국군포로 이 분들은 왜 일반 관리하는 이런 분들하고 관리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조금 좀 아쉬움이 없지 않고요. 그다음 또 이제 이 자리를 빌어서 보면 그 언론자료에 보니까 어디 호주 그 수상이 말레이시아 국빈 방문 중에 제1차 세계대전 그 마지막 병사가 돌아가셨다는 이런 그 국보를 받고 그 모든 그 일정을 캔슬하고 그 자리에서 돌아서서 그 장례식에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김성태 어르신 장례식만 보더라도 국방장관님께서 혹시 뭐 순간적으로 참석은 하셨지만 왜 우리는 이 호주 수상처럼 대통령님께서 국군포로 분의 장례식에 참석하시는 이런 그 거대한 애국심의 발현을 하실 수 없었을까? 이런 아쉬움도 이 자리를 빌어서 표현해 보겠습니다. 마치면서 제가 이제 8월 17일 유엔 그 안보리에서 그 발언했던 이 김일영 군도 저희 고장에서 온 학생이었어요. 이 학생이 발언했던 것처럼 독재는 영원할 수 없습니다. 하루빨리 북한사의 김정은 정권이 무너지기를 학수고대하면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네, 강춘여님께서 어머니가 어떻게 북한에 가게 되셨는지 그리고 거기서 어떠한 삶을 살았고 학급의 국군포로의 자녀들하고 같이 공부하면서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행동이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잘 지원해 주셨는데요. 아까 그 토론 중에 43호라는 그 용어가 나왔는데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면 국군포로들은 이제 1950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체결된 이후에 한 8만 명에서 10만 명 정도의 국군포로가 강제로 억류됐죠. 북한에. 그들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 뭐 평양이라든지 이런 데 저울복구 사업, 교량 복구, 뭐 또 그 건설에 필요한 뭐 광산, 채굴, 그다음에 뭐 그 탄광에서 그 캐는 이런 그 저울복구 사업에 투입이 됐는데 이때는 국군포로의 존재를 감추기 위해서 내무성 건설대는 군대 조직으로 다 투입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1953년 9월부터 내무성 건설대에 투입을 했다가 약 3년 뒤죠. 1956년 6월 달에 내각결정 143호에 의거해서 그 국군포로들을 다 북한 공민으로, 북한 주민으로 편입을 시킵니다. 근데 143호 그러면 그 이제 말이 길어지니까 일자를 떼어내고 43호라고 통칭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군포로들도 43호라고 불렀고 또 국군포로의 자녀들이나 가족들도 저 사람 43호야. 이러면 국군포로 또는 국군포로 가져겠다는 거죠. 네. 근데 이들은 그 자녀들은 또 국군포로 및 국군포로의 자녀들은 최하층,
적대 계층으로 분류가 됐기 때문에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대학에 진학할 수 없었고 또 군대를 갔다 와야지 입당을 하거나 북한 내에서 자기 이 자리를 잡을 수 있었는데 그런 기회를 다 빼앗겼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녀들이 의욕이 없이 공부도 안 하고 그랬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미 저는 알고 있었지만도 굉장히 가슴이 아픈 그런 얘기입니다. 또 아까 우리 이상부님께서 말씀하신 공부를 무너지지 않도록 이 큰 나무로 이렇게 지지하는 나무들을 말합니다. 근데 그 밑에 습기가 차고 흐르기 때문에 거기가 밑에가 썩어서 동발이 무너지는 경우도 있고 아까 1m 간격으로 세워야 되는데 어떤 경우는 10m 간격에도 동발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낙반사고 그 다음에 탈 캐고 들어가면은 그 가스가 이산화탄소가 이렇게 한 지상에서 한 30cm 내외를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어떤 불빛만 스쳐도 폭발 사고가 일어나서 많은 분들이 거기서 메탄가스 해서 돌아가시고 했다는 얘기를 아까 또 우리 강춘자님께서도 또 증언을 해주셨습니다. 이상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끝으로 우리 이혜민 작가님 토론 듣고 마지막으로 우리 다시 우리 이상봉님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질문하시면 질문 받고 끝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혜민 작가라고 합니다. 저는 사실 제가 왜 이 자리에 왔는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고민을 했는데요. 10년 전에 물망초 취재를 맡던 기자입니다. 저는 동아일보 주간동아팀에서 일했었고요. 그 당시 물망초 국군 신고센터를 열었다 그렇게 해서 구경 와서 이제 기사를 썼고 관계자분들 인터뷰에서 기사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도 여러분들처럼 오늘 이렇게 궁금증 하나 안고 시작했던 일인데 하나하나 더해지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두 분에 대해서 이제 귀한 말씀 해주셨는데 저는 어떤 말씀을 드릴까 좀 고민이 됐습니다. 그래서 먼저 내가 왜 군대도 가지 않은 여자가 왜 10년 동안 국군 포로를 취재했는가 이거를 굉장히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아버지가 국군이었냐 아니면 집안에 국군 포로가 있느냐 그것도 아니라면 엄청난 보수주의자냐 질문이 많았는데요. 저는 먼저 제가 어떤 사람인가를 먼저 소개하는 것이 이해를 돕는 데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이 취재를 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이상봉님의 발언이 어떤 점에서 의미가 있는지 그거를 이제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 취재기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동아일보 신동아 주간동아에서 주로 일을 했고요. 마이너리티 취재했습니다. 잡지 기자는 주로 자기가 원하는 분야를 많이 할 수 있는데 경제 분야나 정치 분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주구장창 발제하고 안 들어주면 계속 발제하면 되기 때문에 계속 했었고요. 그래서 저는 난민 탈북자, 장애인 범죄자, 마약 중독자, 성중독자, 그리고 성적 소수자, 폭력 피해자, 폭력 가해자, 그리고 고문 피해자, 노숙자, 그리고 어쩌다 보니 전두환 전 대통령도 인터뷰하게 됐는데요. 이렇게 주로 사회 변방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좀 알게 됐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게 된 이유는 제가 소수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요. 모두 다 개인은 어떤 면에서 소수자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특출난 대학을 나오지 않았고 그리고 또 신문사가 메인인 언론사에서 잡지 기자로 일하고 있고 관심사가 주류가 아니라 비주류이기 때문에 내 자신이 소수자다. 그러니 소수자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라는 사명 아닌 사명감으로 10여 년 동안 기사를 써왔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제가 전쟁 피해자의 눈을 뜨게 됐는데요. 왜냐면
소수자 중에서 전쟁 피해자만큼 참혹한 경우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정말 피해자도 만날 수도 없고 이미 참혹하게 돌아가신 분들이 많고 해서 그러다 보니까 위안부 취재도 많이 했습니다. 생존자분들은 2분밖에 되지 못했지만 위안부 가족, 위안부 관계자분들 취재하고 학자들 목소리 내는 분들 많이 만나게 됐습니다. 그러다 일제강제동원 문제를 취재하게 됐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군함도라는 책도 쓰게 됐습니다. 한 5년 전에 펴낸 책을 이렇게 들고 온 이유는 제가 책 날개에 써놓은 거를 소개해드리고 싶어서인데요. 책 날개 이렇게 썼습니다. 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한 뒤 고려대 일반대학원 사회학과를 수료했다. 귀환한 국군포로 40여 명의 한국 사회 적응 연구를 위해 고군분투한다. 2 아이의 엄마로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썼습니다. 이렇게 쓴 이유는 누군가가 국군포로를 취재할 기회를 주실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국군포로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던 건 아니고 전쟁 피해자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는데 제가 사할린의 억류 피해자들을 취재하러 다녔었어요. 사할린 억류 피해자들 무덤가를 이렇게 많이 가게 됐는데 한국 이름은 분명히 있고 나무판으로 이렇게 써있긴 한데 이미 돌아가셔서 더 이상 제가 할 일은 없고 관계자들 얘기 들어서 그 얘기 옮겨가지고 기사를 썼거든요. 그리고 사이판이나 팔라우 이런 데 현지 취재 갔다고 거창하게는 포장했지만 사실은 당사자 한 명도 만나지 못하고 관계자도 아닌 그냥 동네 할아버지들 붙잡아서 샤워 레이디가 살았다 이런 증언 겨우겨우 들어서 그걸로 표지 커버 스토리 썼습니다. 사실상 그렇게 물론 그 관찰자로서의 의미도 있지만 당사자 증언을 듣지 못한 그 아쉬움이 굉장히 컸는데요. 그렇게 길을 오가다 보니까 정말 이렇게 피해자를 만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리고 증언자를 만나서 그 증언을 기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생각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그 지역에 피해 조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걸 비판한다기보다는 워낙에 그 연구 인력이나 그 비용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도 그 당시 조사가 잘 진행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러다가 제가 2011년에 아이를 낳습니다. 아들을 낳았는데 이제 그 전쟁 피해자들하고 아들하고 좀 겹쳐 보이더라고요. 아마도 지금 여성분들은 많이 이해하실 건데 아이를 낳게 되면 갑자기 모성이라는 게 없다가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길 가던 사람들한테도 막 붙잡아서 얘기하고 싶고 도와주고 싶고 이런 마음이 안 그래 더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던 찰나에 이제 제가 굉장히 피해자들의 증언을 내가 기록하지 못해서 너무 안타깝다. 이러던 찰나에 이제 국군포로 2013년에 국군포로들을 만났습니다. 그때 이제 마침 신고센터가 열려서 그때 더 알게 된 거고요. 추측컨대 아마도 김성태 어르신인 것 같습니다. 김성태 어르신이 굽은 어깨로 자꾸 뭐 좀 먹고 가라고 저한테 계속 얘기하셔가지고 그 등이 굽은 그 어르신이 그냥 굉장히 안타까워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을 보지 못하고 눈을 감은 어머니들은 정말 너무 힘드셨겠구나. 사실 그 당사자, 제가 군인도 아니고 제가 남자도 아니기 때문에 군인의 입장으로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이 아들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리고 살았다면 좀 봤으면 좋았을 텐데 그 어머니들이 얼마나 애통했을까 그 마음으로 취재를 했고요. 사실 10년 동안 취재라고 하긴 너무 죄송스럽고 10년 동안 마음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재 기사를 할 수 없어가지고 고대 일반대학원을 들어갔고요. 뜻하지 않게 하여튼 군함도 쓰고 나서 좀 기회를 얻을까 했는데 안 돼가지고 몸이 아파서 회사를 그만두는 바람에 시간이 남아가지고 논문을 마무리했습니다. 논문을 하면서 이제
코로나 시기여가지고 어른들 만나기가 어려워서 좀 힘들었는데 2013년에 제가 취재를 했었고 2016년에도 간간히 취재를 다닌 게 있었기 때문에 어른들의 마음을 조금 얻을 수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 처음에는 문을 열어주지 않으셨지만 집중적으로 몇 명의 마음을 얻은 뒤에는 소개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말씀해주신 분들은 그 국군 용사 로 회장 역할을 하셨던 몇몇 분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도와주셨고 뭐 저 모르게는 뭐 이렇게 자료집도 저한테 알려주시고 해서 그분들 도움으로 꾸역꾸역 정리해서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10년 동안 해가지고 이 책을 썼는데 제목은 아무도 데리러 오지 않았다입니다. 제목 원래는 이게 뭐 나라인가라고 하려고 했는데 너무 직설적인 표현인 것 같기도 하고 그분들의 어떤 마음을 표현하려면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여러분들의 감정을 생각해서 이 제목을 하게 됐습니다. 이 책을 제가 올해 5월에 냈는데요. 이 책을 내기 전에도 이제 확인차 돌아다니고 이 책을 내고 나서도 이제 선물을 드릴 겸해서 인사를 드렸습니다. 당장 어제도 대구에 갔다 왔는데 예, 더 이상 제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군대, 소대, 중대, 대대 뭐 이런 것도 잘 모르고 이제 취재를 시작했기 때문에 정말 코끼리 다리 만지듯 해서 이야기를 이제 모았거든요. 그리고 처음에는 녹음도 이 핸드폰 녹음 하나로 해가지고 그 핸드폰 녹음 파일을 분실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이후에 진행했던 건 대부분 영상 파일하고 같이 영상 녹음하고 같이 진행을 했는데요. 제가 지금 어떤 분들을 만날 수 있을까 사실 막막합니다. 여기 국군포로 실태 증언자라고 해서 40쪽에 이제 제가 취재에 다니는 분들 리스트를 좀 했는데 더 이상 귀한 국군포로 분들을 만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돌아가시기도 했고 마음을 뭐 저하고 무슨 어떤 대단한 관계가 만들어진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만하면 됐지 뭘 또 해라는 반응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더 어떤 귀한 얘기를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 네, 그 의구심이 좀 들고요. 어제도 좀 간간히 듣긴 했지만 아마도 설이나 추석 이때 잠깐 인사드리면서 몇 마디 주워 들을 수 있다면 그건 예, 그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취재하고 있는 거는 그 정전협정 이후 돌아왔던 8,343명 그룹이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몇 분을 배웠고 그 10년 전에 뵀던 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두세 분 정도 접촉해서 취재 중입니다. 근데 사실상 너무나 그 만날 수 있는 사람이 한계적이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내가 뭘 할 수 있나 여기 앞으로 전쟁 피해자 계속 취재하겠다고 책에는 썼는데 할 일이 무엇인가 네 굉장히 막막하던 찰나였는데 물망초에서 이제 이상봉 선생님 증언을 이제 조금 한글을 이제 수정하는 역할을 좀 해주면 어떤가 하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서 그러면 북송제일교포들 또한 그 탄광에서 많이 일했을 테니까 이 사람들이 탈북을 했더라면 그 그룹들이 좀 일본에 남았겠구나 예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선생님을 만난 거는 또 다른 증언자를 찾은 셈이고요. 여기서 만약에 또 그룹 인터뷰를 제가 추진할 수 있다면 또 다른 그 그룹에서 국군포로의 어떤 참상을 증언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선생님 같은 분은 만나기가 되게 어려워요. 굉장히 다 본인이 이제 육필 본인 그 필체로 해서 A4 한 30장 넘게 한 13포인트 정도 크기로 그 글자 쓰셔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았고 누가 어떻게 됐고 이런 거를 굉장히 세세하게 적으셨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한 5년 전쯤에 일본에서 그 정치범 수용소 내용을 많이 실은 그 책을 쓰셨다고 해요. 지금 이상봉님의 책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 같은 분을 또 만날 수 있을까 싶긴 한데 더 자세히 들었으면 싶습니다. 이분의 증언을요. 그리고 이분의 증언 의미를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
제가 그동안 당사자들을 주로 만나왔기 때문에 관찰자로서 이제 얘기를 해주시는 건데, 관찰자가 자녀도 있을 테고 또 아니면 그야말로 뭐 전혀 그 동떨어진 곳에서 일하시는 분이 하셨을 수도 있는데, 이상봉님 같은 경우에는 같이 탄광 안에서 일을 하셨던 동료들을 이제 기억하시면서 증언을 했기 때문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증언을 해주실 수 있지 않았나 생각되고, 또 제가 만나본 분 중에서는 유선 탄광에 계셨던 분들이 없었기 때문에 유선 탄광 증언자로서 의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승식 일가족 북송 뒤에 이제 처형당한 사실을 공개하셨는데, 이거는 이제 이강산 국군포로 일가 사례와 좀 비슷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까지 처참하게 북한에서 국군포로 가족들이 당했다고 라고 이렇게 반문했을 때, 예, 이승식 일가족 사례를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치범 수용소를 목격하고 정치범 수용소를 해체하는 작업을 이제 하시게 됐는데, 그것을 이제 설명하셔서 의미가 또 있고요. 이 본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체 취업 과정을 말씀하세요. 그 어떤 탄광 내에서 사고가 났을 때 사람들이 흩어져 있던 시체를 탄광 차에다 싣고 나머지 그 젓가락으로 그 흩어진 뼈 조각 같은 거를 그 도시락 안에 담아가지고 나와서 나중에 그걸 모두 다 합쳐가지고 집단으로 어떤 묘를 만들어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기리게 됐다, 이런 증언을 하셨는데, 이런 증언은 저는 처음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체 취업 과정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갱 안과 밖의 온도차가 굉장히 심하다고 하면서 이제 영하가 갱 밖의 온도가 영하 12도, 26도 굉장히 이제 뭐 추운 겨울일 경우에 그렇게 하고 지하는 굉장히 덥다, 34도 이상이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온도를 대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는 제가 만나본 국군포로 분들은 대략 안에는 굉장히 덥지, 그냥 땀이 줄줄 흘러요, 뭐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 없지, 이렇게 추상적으로 얘기를 하셨거든요. 예, 그에 반해서 선생님 말씀은 좀 구체적인 수치가 있어서 의미가 더 있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국군포로를 설명한 북한 문서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초창기에 고등학생이 돼가지고 이제 일본 유학생 출신 도서관 관장하고 친해져서 금서라고 불리는 책들을 이제 보게 돼요. 그래서 그 책을 보면서 국군포로라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고 취급을 어떻게 받았고 이런 디테일한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이 내용이 사실 어르신들이 말씀하시는 증언하고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크게 뭐 내무성 건설대 편입돼서 탄광 방사에서 아주 죽도록 고생한 사람들이 있고, 인민군으로 편입돼서 당원이 되거나 해가지고 상대적으로 편하게 일한 사람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데, 이 증언에 대해서 사실 선생님께서는 이제 북한 문서 이름까지 말씀하시면서 예, 증언을 해주셨습니다. 증언 그 책자 이름은 우리나라의 출신 성공과 계급사의 구분에 대하여라고 합니다. 그리고 무궁화 청년단 사건을 이제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무궁화 청년단 사건은 그 돌아가신 한재복 어르신께서 증언해 주신 내용이고, 예전에 동아일보 기사에도 몇 줄이 이제 언급되는 걸로 압니다. 이제 그분께서는 굉장히 이제 국군포로들 안에서는 굉장히 큰 사건이었고, 집단 폭동을 일으켜서 그 일대 그 간부급들은 이제 다 처형당하고 없어지고 뭐 했다. 근데 나는 이것에 대해서 내가 목격을 한 것은 아니고 증언을 들었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똑같이 지금 이상봉 선생님께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시기가 딱 뭐 57년, 58년 이렇게 딱 맞지는 않는데 그래도 거의 비슷한 시기거든요. 그래서 집단 폭동 일으켜서 현지 총살되고 나머지는 어떻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제가 어제 만나뵌 분인 용복탄광에 계신 분인데, 그분 또한 간부라면 모두 다 죽였을 거예요. 다 죽인 걸로 알고 있어요. 60년도에 그 일이 있었다라고 기억하세요. 그래서 시기상은 딱 정확하진 않지만 그 즈음에 뭔가 커다란 일이 있었고, 그게 지금 어떤 구체적인 진술로 이제 우리가 이거를 갖고 있지는 않지만 퍼즐을 맞춰가면 그 진상을 규명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그 뒤에도 이제 취재 자료라고 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말씀드렸어요. 뭐 귀한 국군포로 자서전도 있고 증언집도 있고 한데, 저는 대통령 자서전, 뭐 참모진 수기 이쪽 분석도 많이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들께서 뭐 김대중이 뭐했냐, 노무현이 뭐했냐 이런 말씀 많이 하셨는데 그 직접 본인 당사자를 인터뷰하지 않아서 정말 진실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김대중 대통령 그 자서전을 보니 이런 대목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자료집엔 43쪽에 있는 것이고요. 보면은 나는 우리가 비전향장 기술을 먼저 북으로 보냄으로써 북한도 납북자와 국군 포로의 상봉이나 소환에 응해줄 것으로 기대했다. 북한에는 약 700에서 800명의 납북자와 국군 포로가 있었지만 북한은 그들의 존재 자체를 부정해왔다. 그러나 이산가족 상봉이 몇 차례 이어지면서 그들은 이산가족 상봉단에서 가족들을 만날 수 있었다. 이 대목이 그 자서전에서 찾을 수 있었던 부분인데 이 문장을 보면 국군 포로에 대한 인식이 아예 없었다고 볼 수 없는데 얼마나 노력을 했던가는 또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뭐 이명박 대통령도 마찬가지고요. 그 이후에 대통령들께서 어떤 노력을 하셨던가 그리고 어떤 협상을 이끌어내셨던가라는 거는 계속 추적해 봐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미처 설명을 못 드렸는데 제가 선생님 글을 고치다가 오타를 잘못 표기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면 30쪽에 5번째인가 줄에 답사관리소 안전원이라고 제가 잘못 표기를 했는데 답사관리소 노무자로 표기를 이제 정정 부탁드립니다. 제가 취재 안 하고 놀고 계속 있었는데도 이렇게 그렇게 많이 놀고 그렇게 많이 쉬고 했는데도 이렇게 이 일을 하게 돼서 다행이면서도 감사하면서도 여러 가지 죄송한 감정도 드는데요. 앞으로 부족한 점이 많지만 조금이라도 도와주신다면 국군 포로분들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는 데 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그 이혜민 작가님의 토론을 들으셨습니다. 이혜민 작가님은 이제 기자 출신답게 소수자를 중심으로 해서 치열하게 취재를 하셨고요. 지금은 이제 우리 국군 포로 문제에 이렇게 천착하셔서 많은 그 저술활동과 발표를 하고 계신데요. 아까 그 발표하시면서 아들과 우리 국군 포로 어르신들을 같이 연상하면서 눈물 글썽글썽하면서 말을 잇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그 진정성이 많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국군 포로 송환위원장을 맡고 있지만 제가 우리 이혜민 작가처럼 그만큼 진정성을 갖고 국군 포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을 해왔는가 많이 반성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 이사장님으로부터 제가 저보고 국군 포로 송환위원장을 맡아달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제가 현역 때 제가 군생활을 36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역 때 해야 될 일을 전역하고 이렇게 하게 됐는데요. 정말 속지 않은 마음으로 그럼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이 순간에도 진짜 속지 않은 마음 큽니다. 저도 사실 가슴이 좀 먹먹해지는데요. 그 토론을 마쳤고요. 우리 이상봉님께 궁금하신 점 또 질문하실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답변하고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다 한 20분 정도 더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충분히 질문하실 시간. 근데 이렇게 개인의 얘기가 아니라 핵심 우리 시간이 많지 않았습니까? 우리 이상봉님으로부터 딱 들을 수 있는 그런 질문을 핵심적으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혹시 질문 있으시면 손 들고 말씀해 주시면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안 계시나요? 네. 이 선생님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이상훈 선생님께서 이승식 시 가족들 총살당하는 현장을 정언하셨는데요.
6명이 붙잡혔는데 5명이 죽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인도했던 그 브로커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사람은 조선초의 그 인도자 브로커인데 막 안돼 했죠. 그래서 사형놈면하고 무기징역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무기징역이라고 또 사형만 갔대요. 살지 못해요. 가만 끝이야. 그 무기징역 그 북한이 있잖아요. 그 재판이라는 게 5분도 안 걸려. 그 대한민국이나 그 일본의 재판하고 생각하면 안 돼. 그 현실적인 거예요. 예. 그 사람은 그 브로커는 무기징역 당해. 그러니까 5명이가 청소를 당해. 가족만. 안내자는 무기징역. 이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 가족들 중에 자녀들 중에는 미성년자는 없었습니까? 미성년자는 없어요. 네, 예. 네 그렇군요. 네 이렇게 용감하게 나오셔서 전언해 주신 이상봉 선생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내가 그저 딱 한 가지 말하고 싶은데, 예, 내가 일본에서 그 탈북자들이 주문은 많이 내 관심 돌린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핵심 계층, 동요 계층, 적대 계층, 그 여러분도 아시겠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핵심 계층 다그 정말 수용소에 가고 없다고 그래요. 그건 전혀 뭐 틀린 소리입니다. 나는 그 문건을 봤은 거 알아요. 내 해민 씨가 말했어요. 아주 그 구체적으로 써놨어요. 핵심 계층은 불과 북한의 24%밖에 없어요. 나머지 동요 계층, 적대 계층이가 온 공화국에서 살고 있어요. 그게 뭔가 76%야. 그러니까 탄광관상이 어디에 힘든데 저 국군포로도 50년대 말에 다 그 공민증 받았어요. 43호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뭔가 적대 계층 다 그 뭐 수용소가 없다고 하는데, 야 그건 잘못. 적대 계층하고 나는 동요 계층이야. 예. 국군포로도 적대 계층. 그래도 다 사회나서 이래. 그 사람들을 다 잡아주기만 국가가 운영 못하죠. 어렵고 힘든 데에 누가 일하겠어. 그 노동당 탐복하겠어요? 여러분들 좀 생각해 보세요. 네, 이건 말하고 싶습니다. 그 다른 질문 없습니까? 네, 또 저쪽에 우리 예. 네, 오늘 증언 정말 인상 깊게 잘 들었습니다. MBN 김태희 기자라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하신 것 중에 12페이지에 있는데 1950년대 국군포로가 약 600명 있었고, 그리고 일을 시작한 이후에는 90명 정도 남아 있었다고 하는데, 이게 유선 탄광에서만 이야기인지 아니면 전체를 다 얘기하는 건지. 그 600명은 내가 60년도에 북송했거든요. 해령에 유선 탄광에. 그 당시 사람들이 그 이야기만 들었지. 58년도, 7년도에는 유선탄광에만 600명 배치됐대요. 근데 내가 갔을 때는 한 90명밖에 없어. 왜 이렇게 저러나? 그 구분포로 자체를 내가 한 7, 8년 몰랐어요. 다 나쁜 놈들 집다니까, 탄광마을이란 거. 뭐 월남자 가족이요, 반동이요, 제주 자본가 했어, 친일파요 했어. 그런 집다니까. 우리 탄광에 3,800명이에요. 그래서 600명에게 커다란 그 노동력이래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습니까? 나는 이게 서기실에서 안 썼는데 59년도에 이런 사건이 있어요. 그 탄광에는 하도 그 나쁜 놈을 짓다니까 다른 기업소에 없는 보이부 탄광직 도보이부 직속 탄광보이부 사회안전부가 따로 있어요. 그들을 감시하기 위해서. 왜 3,800명 다 나쁜 놈입니까? 그래서 그거는 도 직속이에요. 해령시도 관할을 못해. 그런데 내가 북송되기 1년 전에 이런 사고가 있었대요. 배고파 못 살겠다. 고향에 버려달라. 이런 게 각지에 붙었어요.
그 다음에 또 우리는 인간이지 짐승이 아니다. 뭐 이런 짤막한 거. 그런데 마지막 뭐라는가? 돈백꽃이라고 쓰는 거야. 그래서 북한 사람들 그 돈백꽃 사건이라고 그래. 그 뭔가 고향에 보내달라니까 이거는 분명히 국군포로다. 그래서 잡아 적진기 절반 그저 용유자를 해가지고 해령구만 그 60km가 막 20여 그 수용소에 갔지. 그거에서 다 죽은 거야. 그 다음에 나머지 뭔가 석탄 문제 먹고 폐병에 걸려졌고 사고로 죽고 병신대 죽고 병신대 막 근데 수혈도 없어요. 탄광에 한 번 들어가면 어떤 곳인가 죽어서야 나갈 수 있고 팔다리가 끊어서 일 못한 사람만 나올 수 있지. 입장 들어가면 끝이야. 근데 나는 뭔가 세코 시계도 와이를 매고 일본 전기다리미도 노동가 매기고 땅가보 매기고 겨우 빠져나왔어요. 죽어야 나올 수 있어 그 시체가. 그렇게 생지역이야. 이거는 불교 그 언어를 하게 되면 아비규환이 생지역이라고 그랬죠. 북한이 바로 그런 사회야. 그러니까 난 지금 그래요. 한국 국회 안에서 북한이 좋다고 찬양하는데 그런 사람 한번 가보라. 1년만 살아보라.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래만 아마 자살해 죽을 거야. 세상에 있는데 못 살겠다고. 그래서 이제 질문하신 거에 아주 좋은 질문 주셨어요. 우리 단가에는 내가 단가에 가기 전에 이미 600명이 배치되고 아웃 단가에 800명이 배치됐어. 그 아웃 단가 자체가 제일 뭔가 악질분자 국군포로가 배치됐어요. 우리 유선 탄간에는 좀 그 양심적이고 그 조선인민군대 중공군을 덜 죽인 사람들, 손해를 적게 준 사람. 그 다음에 끝까지 막 그 싸우다가 인민군대는 많이 죽이고 중공군도 많이 죽이고 이런 사람들 온송 탄광, 아웃 탄광에 보냈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에 혜민 씨한테 보여주자고 이거 지도까지 가져왔어. 이 가족이 근거가 그게 있어. 그래서 아웃 탄광이 한때 뭐라 그러니까 613 탄광이라 부르라고 그랬어. 1959년도에 김일성인가 그 아웃 탄광 현재 표시였어요. 갔어요. 6월 13날에. 그러니까 노동자들 빼짝 말라가지고 밥도 그러니까 의견 들어보니까 배고파서 못하겠다. 그때 김일성이가 말은 아주 그 멋있겠어. 비행사 같은 대우를 해줘라. 비행사 같은 대우를 한 게 대단한 거지요. 그게 해그저 그뭔가 그 쌀하고 섞어서 그저 800g, 900g 그리고 올리는 뿌이지. 뭐다 배에 들어가기 또 고깃국에다 또 계란 하나씩 띄워줘. 아이 한국에서 비행사 그거 먹고 비행사 하겠어요? 그 다음에 뭔가 내일 말하자면 그게요. 그룹이라도 해줬으니까 아웃 탄광이나 유선 탄광, 탄광들이가 유지됐어요. 그날 나더라도 다 영양실조로 다 탄광이 망할 뻔했어요. 예, 이사님. 예, 지금 우리 이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지금 새롭게 들었는데 탄광도 더 오지에 있는 탄광에는 좀 더 그 저항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그 중공군이나 북한군과 더 치열하게 싸웠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더 험한 것으로, 더 오주를 보냈고, 조금 유순하거나 이런 분들도 다 물론 그 적대계층으로 분류해서 최하층으로 분류를 했지만, 그래도 유선 탄광이라든지 조금 좀 더 나은 곳이 있었다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아까 지금 질문하시면 뭐 추가로 질문하실 거 있으신가요? 네, 그 연령대는 정말 다양하게 있나요? 예? 주로 연령대가 어르신들의 연령대. 네, 국군포로 어르신이요. 네. 예, 국군포로는 그 뭔가 그 아버지가 국군포로죠. 그래서 탄광일 하죠. 그러면 그 자식들도 딸도 탄광일 하게끔 다른 데 가지도 못해요. 그리고 막
50년대 그때 왜 폭동이 일어나고 막 난리가 나는가? 전쟁이 끝난 지 불과 5년밖에 안 됐으니까 국군 포로들도 20대 팔팔한 혈기왕성 청년들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저기서 일어났어. 그 유수 땅강 끼어있는 뭐 배고파 못 살겠다 고향에 보내달라. 그 다음에 돈백 줘라고 했는. 그래서 막 큰 정말 대학살만이 진행됐어요. 이놈들 다 나쁜 놈들라. 그런데 아까 그 질문이 뭐이던가요? 국군 포로 어르신들의 나이대가 비슷했냐고요. 거기 그 연령이 나이가 나이가 유선탄광에 계시던 분들이 어떤 사람은 18세에 입대한 사람이 있고, 그 다음 어떤 그 이상범 씨 같은 거는 21살에 입대해가지고 다음 해 20날에 결혼해가지고 가정까지 있었대요. 근데 나머지 박지원 씨나 박팔량이나 그 다음 지영서 씨는 독신이고 20살에 입대했더라고. 그러니까 다 연령이가 다 달라요. 그러나 내보다 훨씬 16살, 15살 차이가 있는 그런 현인벌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때 내가 마지막으로 그들을 만났는데 그때 이상식 야 너무 오래가노 이때에서 본 그 사람이야. 그게 2004년도에 나 2006년도에 탈북했거든. 그래서 주영수 씨 같은 거 아들가 있었어. 혁철이라고. 그 다음에 그 아들이건 딸이건 군대도 안 가고 그냥 탄광이 시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봉군 시대 노비나 같대요. 그런데 내 물어봐. 혁철아 아버지 잘 계시면 잘 계십니다. 야, 네 아버지 한 번 좀 만나야 되겠어. 왜요? 그래서 어른들 이야기 있으니까. 그게 무슨 소리냐? 2000년대 6.25 공동성명 발표했죠. 그때 김대중하고 김정일이가. 그때 그걸 얼마나 필요 그런지 알아요? 그런데 그렇게 숲으로 돌아갔어. 그 다음에 두 달 후에 혁철을 만나서 야 혁철아 아버지 도서관 옆에 대장집에 있는데 그게 좀 나오시라 그래. 내 한 기다릴게. 나도 같이 가면 안 되는데 야 넌 나중에 하자. 우리 어른들께 할 소리 하자. 그래서 1시간에 오셨더라고. 허리 고정해가지고. 그래서 같이 중국이나 뭐든 한국 외국으로 당국이라든가 무슨 그래. 북한은 그냥 그대로 대곡이라 그래. 그래서 거기서 먹고 소주도 먹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아들 노는 유치원마당이 있어요. 벤치가 있고. 근데 유치원마당이 앞에 뭐라 쓰는 게 우리는 행복해요. 이 유치원 아들. 그 다음에 세상에 물은 없어라. 알죠? 내가 기가 막혀서 근데 그 아내가 제일 조용해. 어린 아이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 그냥 왔다가 그냥 가신데 그래서 난 기대가 그런데 내가 이게 죽더라 자식이라도 보냈으면 좋겠다. 우리가 포로가 됐다고 한국 우리를 버린가 봐요. 그럴 수 없다고. 언젠가 이게 했는데 그때 그 사람들이가 70대 초반 살아 있었어요. 근데 지금 세월이가 20년 지났으니까 이제 90대 넘었어요. 그러나 90대인 죽든 살든 좋다. 그 유가족이라도 찾자. 난 이소리입니다. 이사입니다. 네. 일단 발제자분께서 이야기하시니까 조금 지금 기억이 좀 살아나는데요. 저희가 국군 포로 지역에 있었을 때 보면
60년대 말 70년대 초 이때는 부단히 폭동, 반란 이런 게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저희 과장은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와일드한 그 대상들을 아우지 탄강, 제일 큰 탄강, 아우지 탄강, 213 탄강, 아우지 탄강, 고건원 탄강, 영북 탄강 이런 데 다 차출돼서 보냈는데 거기서 간첩들이 많이 나왔다 이런 그 풍문을 많이 듣고 자랐거든요. 보면 그게 이제 간첩인 게 아니라 이제 불순, 북한식으로 말하면 불순 불만 분자들이 결집돼 가지고 어떤 그런 북한으로 말하면 그 암의 책동 이런 걸 한 데 대해서 간첩들이 많이 나왔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저희 과장에는 그런 게 적었는데 한편 이제 제가 나오기 전에 이 6.15 정상회담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북한에 당신은 나를 잘못 보았어 이런 영화 제목이 있어요. 그래서 영화가 오면 옛날에 이제 그 탄광마을이다 하니까 영화가 또 커요. 크니까 한 4m, 5m 그 높이에다 영화 제목을 크게 써놓거든요. 당신은 나를 잘못 보았어 이번에는 이거 한다는데 누가 밤에 나와서 신을 지어버렸어요. 다 써보세요. 당신은 나를 잘못 보았어 해서 신 지으면 어떻게 돼요? 네, 당은 나를 잘못 보았어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이부에서 초비상이 걸린 거예요. 이게 뭐냐? 조용하던 이 마을에 이 불순분자가 어딘가는 숨어 있구나.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애 그 타가서 가는 길에 영화관이 있는데 애 업고 타가서 가는데 보이원들이 쭉 굶쳐놓고 여기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아니 지나서 타가서 가야 되는데 하니까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문을 몰랐는데 후에 이제 하루 이틀이 지나면서 아 당신은 나를 잘못 보았어가 당은 나를 잘못 보았어 돼서 초비상이 걸렸다. 지금 더 보이부까지 와서 지금 수사 상태다. 돌 하나 나무 꼬챙이 하나 다 지금 못 잡게 하고 근데 끝내 이제 그거 못 잡았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고향을 그리는 분들이 우무로 양으로 어떻게나 지금 그런 뭐랄까 행동들을 소행들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이상봉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해서 김정일과 이제 남북 정상회담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우리 이상봉 어르신들 말씀하시지만 많은 우리 국군포로 어르신들께서 이런 증언을 하셨습니다. 이미 이인모 장기수, 비자영 장기수가 김영삼 정부 때 북한을 왔을 때 평양에서 많은 군중들을 모아서 환영대하는 걸 봤답니다. 그런데 이제 TV 방송을 통해서 김명우 대통령이 와가지고 남북 정상회담을 한다 그래서 드디어 우리가 고향에 들어갈 수 있겠구나. 그래서 많은 어르신분들이 아주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국군포로 친구들하고는 야 김대중 대통령 오면 우리 같이 아마 갈 때 우리 데리고 갈 거야. 그래서 우리 고향 가는데 옷이라도 좀 깨끗하게 입고 가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옷을 사고 어떤 분들은 입고 있던 옷 중에서 깨끗하게 빨아서 정리해서 깨끗하게 입고 가려고 그렇게 많은 기대를 했는데 김대중 대통령 회담하고 가면서 뭐 데리고 왔습니까? 풍산개 2마리 데리고 왔습니다. 풍산개 2마리. 그죠? 그때부터 우리 국군포로 어르신들이 조국은 우리 대한민국은 국군포로를 잊었구나. 나는 대한민국의 이천 존재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차라리 공산치하에서 차별과 억압과 감시를 받으면서 살다가 죽으나 압록강 두방을 건너서 험난한 길을 거쳐서 대한민국에 돌아가다가 죽으나 죽는 건 마찬가지다. 이런 생각을 하고 탈북을 시도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1994년 조창호 소위 이후에 총 80분이 왔습니다. 포함해서 80분이 왔는데 2000년을 기점으로 해서 국군포로 한국으로 오신 탈북 국군포로 어르신들이 급증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또 연세가 더 드시면서 건강상의 이유로 못 오시고요. 2010년도에 마지막 한 번 오시고 지금도 못 오시고 계시죠. 그래서
이제 세미나를 마쳐야 될 시간인데요. 정말 우리 국군 포로 문제는 아까도 초기에 말씀드렸지만 과거에 그치는 문제가 아니라 현재도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우리가 반드시 국가의 이름으로 살아계신 단 몇 분이라도 모시고 와서 우리 국가의 정체성을 바로잡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여기 지금 우측에 보시면 여기 보시면 평안남도 개천 14호 그리고 북창 18호 정치범 수용소 해가지고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요. 이게 탈북자 김혜숙 씨가 본인이 직접 이게 그 경험하고 본 것을 살면서 본 것을 저기에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그려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세미나 끝나고 나면 사진 찍고 난 다음에 개별적으로 저기 자세히 보시고 저기서 뭐 기념사진도 찍으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더 이상 질문이 없으면 오늘 그 사단법인 물망초 제83차 인권 세미나 함경남도 탄광에서 만난 국군 포로들 북송 제일교 브리칭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지막까지 정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서로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제83차 물망초 인권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참석해주신 귀빈분들께서는 단체 사진 촬영을 위해 앞쪽으로 이동 부탁드립니다. 3분도 빠짐없이 단체 사진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안내 말씀드리면 들어오실 때 2023 물망초 초청장을 보셨을 텐데요. 12월 5일 화요일 여의도에 있는 영산 아트홀에서 물망초 음악회가 개최됩니다. 특별히 이번 음악회는 정전 70년을 맞아 준비된 음악회로 광림교회 남성 성가단과 함께 웅장하고 다채로운 곡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물망초 음악회는 사전 신청에 의해서만 참석이 가능하니 출구 쪽 데스크에서 사전 신청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꼭 사전 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단체 사진 촬영 한번 하겠습니다.